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캐스터도 중무장을 한 모습인데 서울 기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서 체감 온도는 이거보다 더 낮은데요. 마치 하루 사이 겨울이 일찍 찾아온 듯합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로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5.5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가 영하 5.7도, 철원 영하 4.9도, 이천은 영하 2.7도 등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청과 호남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 내륙, 제주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내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두꺼운 외투뿐 아니라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용품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일산 등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명성운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이 지역 주민들의 출근길 차질이 예상됩니다. 고양시는 오늘 아침 첫 차부터 M7129번과 1000번, 3000번 등 명성운수의 20개 노선 269대가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약 8만 명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성운수 버스를 제외한 고양시 관내 시내 마을버스 업체 107개 노선 702대는 정상 운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또 SR과 통합 등을 요구하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천여 명 충원과 임금 4% 인상,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SL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KTX는 평시에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광역 전철 운행률은 82%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건 훈련에서 빠지거나 훈련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의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북한의 강경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핵 문제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며 이 정책이 완전하게 철회되기 전까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의 신뢰가 먼저 구축되고 북한에 대한 각종 위협이 깨끗이 제거된 뒤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 행동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연합 공중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건 아예 빠지거나 연습 자체를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다고 해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인권 결의안 참여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화 상대방인 자신들을 모독하기 위한 인권 소동과 제재 압박에 달라붙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자신들에게 무익한 회담에 더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진정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북한을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 같은 김영철 위원장 담화에 대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장관은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을 한 뒤 특파원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면담에서 최근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했고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어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협상팀은 어제 오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나 4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과도한 증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차 SMA 협정은 다음 달 31일에 만료돼 내년부터는 새 협정이 적용돼야 하지만 시한까지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일 대표단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양자협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1시 이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서 패널, 즉 재판부 설치를 요청해서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 최후 보루인 홍콩 20대에 진입해 진압작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유서를 쓴 채 교내에 남아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최후 보루인 홍콩 20대에 진입하며 진압작전을 벌입니다.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한편 캠퍼스 곳곳에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경찰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일부 시위대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I don't know if we could escape or we will keep staying until police come into the campus and to catch us or arrest us all. 일부 강경파 시위대는 유서를 쓰고 20대에 남아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0대 학생회는 교내에 현재 수백 명이 남아 있으며 최소한 3명이 최루탄 등에 눈을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因為佢由尋日嘅10點鐘開始，所以大家都好攰啊，筋疲力盡，跟住又物資又開始少，跟住就都幾絕望。 홍콩 의료 당국은 이번 20대 시위 과정에서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중태에 빠진 여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침사추이와 몽콕 등 인근 지역에서는 20대 시위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민이 집회를 연 뒤에 수류탄 등을 쏘며 진압하는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홍콩 도심 센트럴 등에서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24일로 다가온 구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홍콩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 진압을 위해 전격 발동했던 복면 금지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에
중대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격인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 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복면 금지법의 근거인 긴급법이 의회인 입법표를 거치지 않고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복면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집회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법이 적용될 경우 행정장관은 체포와 구금, 추방,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교통 통제와 재산 몰수, 검열, 출판과 통신 금지 등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비상대권 수준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실제 긴급법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 1967년 7월 반영 폭동 당시 단 한 번뿐입니다. 캐리람 행정장관도 이 법에 근거해 지난달 복면 금지법을 전격 발동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긴급법을 적용한 시위 진압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야간 통행 금지나 심지어 계엄령도 위헌 결정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어 캐리람 장관의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 행정부는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심화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홍콩 20대와 다른 대학에서 시위자와 경찰 간 대치를 포함해 홍콩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이 심화하는 것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에도 자유의 측면에서 홍콩 시민에 대한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가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 사이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폭행 신고로까지 번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연세대학교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1987년 6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후배로서 홍콩 당국의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학생들은 홍콩 시위가 4.19 혁명과 6월 항쟁 등 국내 민주화 운동과 맞닿아 있다며 연대의 뜻을 밝히고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침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싸울 때 똑같이 겪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도 이런 홍콩 사람들의 항쟁에 이렇게 막 비난을 퍼붓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많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항쟁에 연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은 어제 서울대에 부착된 대자보 한 장이 대부분 찢어졌다며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서울대뿐 아니라 앞서 고려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동국대학생 23살 A씨가 대자보를 붙이던 중 중국인 유학생과 실랑이가 붙어서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일부 승강이가 있긴 했지만 폭행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사전 각본 없이 선정된 300명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터 일정을 모두 비우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국민을 마주합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 국민 소통 행사,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16,000명 가운데 지역과 나이, 성별이 골고루 반영된 이른바 작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참여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할 때 간략한 질문 내용을 제출받은 다음 사전 전화 면접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얽힌 한일 관계 같은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일자리와 부동산, 교육, 노후 대책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 개혁 등 곳곳에서 갈등을 낳은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다시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할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도 건너뛰고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과 동갑내기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오늘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YTN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여파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적 쇄신 논의로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20년 가까이 정치권 중심에 있던 86세대 용퇴론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86세대인 우상호 의원은 씁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수혈된 386 젊은 피들은 강산이 2번 변하는 사이 어느새 지금 여당의 핵심이 됐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기득권이란 눈총을 받았고 대표 주자격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정계 은퇴 선언까지 겹치면서 86세대 용퇴론에 급속히 불이 붙었습니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전대협 출신으로 함께 정계에 진출한 삼선 우상호 의원은 모욕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막 무슨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기득권층화되어 있는 386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위적 물갈이보단 정책 변화에 무게를 두며 스스로 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대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해소해 나갈 건지. 일단 겉으로 보기엔 86세대 용퇴론에 대한 옹호보단 반대 의견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근거 없이 386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킬 거라고 경고했고 민병두 의원도 성급하다고 싹을 잘랐습니다. 386 때 뭐 정책을 하면 일심동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거 갖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걸로 뭐 집단의 어떤 퇴장 이런 걸로 뭐 이어지는 건 성급하다. 이처럼 민주당 안에선 정작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 아까운 자산만 잃는다는 당혹감이 있고 반대로 간판급 정치인이 상징적으로 불출마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20년 했으면 퇴장할 때가 됐다. 이철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여권의 인적 쇄신의 기폭제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 쇄신을 약속하면서도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폭파 수준의 당 해체를 요구한 김 의원의 주장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지도부도 모두 사퇴하라는 김세연 의원의 제안에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용퇴 요구를 받고 있는 영남권 중진들의 불만이 큽니다. 일본에서 다 사퇴하면 그러면 그뒤에 어떻게 하죠? 그리고 3선 이상은 다 사퇴한다. 네. 그럼 초재선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희생했지만 너무 나갔다는 평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좀비 민폐정당이라고 욕하면서 김 의원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계속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복당파인 김 의원이 당을 욕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꼬집었고 보수 분열의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데
탄핵에 동참했던 김 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쇄신을 주문해온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을 두둔했지만 아직 당내 쇄신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이 더 거센 비판과 함께 정말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엄중하게 추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당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해 당장 지도부 사퇴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나서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정도 앞두고 한국당 내부에서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묵직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도 그리고 대상으로 주목된 중진들도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내 파열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등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90여 개가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데이터 3법은 상임위원회 세부 일정 조율 문제로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5당은 이번 주 중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치협상회의를 열어서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5당 실무대표들은 어제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연 뒤 이렇게 전하고 오는 20일 실무진이 한 차례 더 만나서 정치협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무차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급상승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밤 수원시 권성구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입니다. 뭐야? 여기 참 무서워요 지금. 하도 엄청 빨리 갔길래. 급기야 승객은 택시기사의 안경을 벗기고 목을 조르더니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폭행 충격으로 택시기사는 정신을 잃었고 승객은 달아났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제 오후 40대 남성을 서울 관악구에서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도로변에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택시기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기가 빠지지 않은 요양원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건물 1층 카페 배전반에서 시작된 불로 요양원이 있는 4층까지 연기가 올라온 겁니다. 이 불로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거동이 불편한 9명은 구조됐습니다. 요양원에는 50여 명이 머물렀는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들짝 놀랍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겁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인 18층에 멈춰서 부자는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엘리베이터 도르래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말다툼 끝에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해한 아내의 시신을 안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과학수사대 차량도 잇따라 도착해 경찰이 현장 조사를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던 베트남 여성이 사라진 겁니다. 인선 잘해요. 울보면 몇 번 안 돼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루 만에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추궁 끝에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지난 2017년 베트남에서 결혼한 A씨는 아내와 단 둘이 살던 이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한 뒤에는 시신을 차에 싣고 자신의 고향인 전북 완주로 가서 안매장까지 했습니다. 아내보다 25살이나 많은 남편은
결혼 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베트남인 아내는 부부싸움이 잦고 남편의 폭행이 계속되자 별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학대 부분이나 가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 받을 때 진술을 해봐야죠. 경찰은 남편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 면탈, 배임 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 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하고 웅동학원이 지도록 방치해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채무 강제 집행을 못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전직 성신여대 총장이 권력형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7년 총장으로 선임돼 8개월 동안 재직한 김호성 전 총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권력형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나 대표 딸이 성신여대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당시 총장과 특별한 관계로 알려졌던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포함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세는 그럭저럭 지켜냈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점이 뼈아팠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우황 속에 나란히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가격 내림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은 1년 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사업이 반도체에 한정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부진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코스피 상장 기업 실적도 악화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결산 기업 579곳의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486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8.8%나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기업의 영업이익 역시 1년 전보다 15% 넘게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으로 대표되는 성장성은 그런 대로 유지했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1년 만에 크게 악화한 셈입니다. 글로벌 시장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업의 비용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라는 점이 불안 요인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상장 900여 곳의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 늘었고 영업이익도 2.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어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거운 냉장고는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됐는데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10년이 넘으면 각 업체에서 무상 점검을 해주고 있으니 정기 점검을 받아보시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연기가 집안 가득하고 가재 도구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김치 냉장고 뒤편이 시커멓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진관동 아파트에서 난 불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대구 월성동 아파트에서 난 불도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619건으로 1년 전보다 86건이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10년이 넘은 제품들로 추정됩니다. 오래된 전선에서 합선을 일으키거나 냉장고 뒤편에 수분을 머금은 먼지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쌀이라든지 육류 등 그 다른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늘어나는 화재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전자업체들이 2주 동안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만든 지 10년이 넘은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는 각 업체 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부품 교체 비용만 받고 무료 점검을 해줍니다. 뒤에 이제 그 기계실 쪽에 카바 쪽에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게 그 진공 청소기로 한번 그 먼지를 흡입을 하시면은. 김치 냉장고를 옮기거나 다시 설치할 때에도 정식 서비스 센터에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전원 코드가 눌리도록 놔두거나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사용하던 제품에서 불이 나면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체벌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3살 배기가 빗자루와 주먹으로 마구 맞아 숨졌습니다. 5살 난 아이도 손발이 묶인 채 맞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부모. 말을 안 들어서 훈육 차원이라는 변명이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유엔도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합법적인 체벌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어떤 체벌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사회적 폭력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려한 합법적인 체벌 상황은 민법 915조 징계권입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유엔은 부모의 권리처럼 또는 사랑의 매처럼 인식될 근거를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동단체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세계 아동단체가 지난 9월부터 민법 내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지지 서명을 받아온 것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훈육한다는 명분 하에 때릴 수 있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이런 징계권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계속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방향은 세웠지만 여론 수렴만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라며 유엔의 권고 사항을 시민단체와 논의하는 첫 자리에서도 아동학대와 징계권 문제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개정이든 지난 1958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민법 내 징계권 조항은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부모의 자녀 체벌 관련 민법 개정에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입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권고 사항이 의무는 아니지만 무게감이 큽니다. 오는 2024년까지 이행 상황을 담은 다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진해현은 동체 구조부에서 균열이 발견된 보잉 737NG 항공기 한 대에 대한 수리 작업이 완료돼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해현은 수리가 끝나고 지상 점검과 시범 비행 등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제작 인증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의 승인 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수리 결과를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조사 공개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증언을 제안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 언론들은 성사된다면 서면 답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적법 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기극에 신뢰성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를 입증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정말로 보고 싶다면서 의회 증언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모든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하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에서 서면 증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며 서면 조사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관리들에게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선서하에 증언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2주째 공개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That he can invite foreign interference and there is nothing anyone can do about it. Can't indict him, won't impeach him. There is nothing more dangerous than an unethical president who believes that he is above the law. 현지 시각 19일부터 3일간 연속으로 8명에 이르는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증인에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군사 원조의 대가성을 인정한 고든 선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시에 반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던 고위 관료인 데이비드 헤일 국무부 정무차관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하원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서면 답변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18일 레터 미 하원 법률고문이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고등법원에 출석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레터 고문은 하원은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판단하려고 한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답변 여부가 문제가 된 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스크스의 해킹 이메일 공개와 관련된 겁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18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의 적용을 90일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 연장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1단계 구두 합의에 관해 정상 간 최종 서명을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된 수준의 제재 면제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일이면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잇따른 강요 낙마와 벚꽃놀이 사유화 논란 등으로 최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재와 지소미아 문제에 아베 내각이 최근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1900년대 초 3번에 걸쳐 2886일 동안 총리를 지낸 가스라 전 총리를 넘어 아베 총리가 재임 기간 역대 1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 이를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6%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ここの世論調査についてコメントを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れはいつものことであります。 지지율 급락에는 개각 한 달여 만에 강요 2명이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혈세가 6억 원 가까이 들어간 벚꽃놀이에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을 무더기로 초청한 사실까지 드러난 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아베 총리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政府として、説明を果たす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よろしいですか？公選法の疑いだとか政治性の疑いをついてたその件について。その件についてはですね、すでに国会で申し上げている通り、아베 내각은 빗발치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한국 때리기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연일 강한 유감을 강조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수출 제재 철회는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예전부터 마약 관련 소문이 무성했던 유명 여배우가 지난 주말 갑자기 마약류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도 비슷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체포되기 전날부터 일본 방송이 여배우의 행적을 촬영한 점이 이상하다며 아베 내각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여론의 휘발성 있는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글들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Three, two, one. 우리는요, 이 불악산 전체가요, 이주해 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공식 기록으로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5.5도, 파주 영하 5.7도, 서울도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 반짝추위는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약하게 첫눈이 내렸는데요. 경기도 평택에는 1.6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해안과 해상으로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전국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4도, 대전 7도, 광주와 울산 9도가 예상됩니다. 소설인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